예,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우은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앞으로 왜 우리가 이 안광학 분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국내에 주목받게 만든 데에는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2020년 가을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뭘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에 비해서 동시에 메타버스가 금방 사라지는 거품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노웨어, 어디에도 아직 메타버스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시에 이 노웨어는 단어를 잘 뜯어보면 now and here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라지면 안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가상정감 현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류가 기원전 1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 것들을 벽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문화가 생기고 인류가 지속돼 왔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은 모자르듯이 잘라서 여기까지가 현실이고 여기가 가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과 가상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가상을 현실에서 체험하게 만들면 정감 현실이라고 부르고 가상에서 현실의 정보를 가져가서 체험하면 정감 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혼합 현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장선에서 현실과 가상은 분리할 수 없는 연속선상에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 메타버스의 정의는 가상 세계인데 확장 가상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장 가상 세계라고 하는 이유는 현실과 가상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합의된 이야기는 메타버스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합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가 주목받게 만든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커뮤니티가 이 게임 커뮤니티입니다. 게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 그러면 4시간 쓰면서 돈 똑같이 쓰는 공간이 게임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다 애들 게임하면 하지 말라고 말리게 되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게임이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서 시간 들이고 돈을 썼는데 돈 쓰기만 한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게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게임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 커뮤니티죠. 그런가 하면 여기는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가상에 와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를 다른 의미로는 아바타로 사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바타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테토 같은 게 벌써 아바타 꾸미기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메타버스는 아까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상에서 만든 이 자산을 어떻게 다룰 건가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요즘 말 많은 가상마켓 커뮤니티도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자산을 다루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아이돌의 디지털 아이템들을 사고 파는 거에서부터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 가상 자산을 다루는 커뮤니티도 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같이 가상 정강 현실 하는 사람들은 이 가상 현실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이 가상 현실이 진화하면 메타버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데가 또 인터넷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90년대에 사람들한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내가 만든 데이터 내가 보는 거에서 시작해서 남이 만든 데이터 내가 접근해서 활용하는 시대로 갔고 그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우리가 2차원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정보를 활용하는 하나의 매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는 90년대 인터넷 보급되는 단계에서부터 인터넷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인터넷은 이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다 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웹 3.0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근데 이 각각의 이야기가 다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각각의 이야기가 우리가 코끼리 만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한 영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이 코끼리를 다 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꼬리 이야기 열심히 하고 있고, 다리 만지는 사람, 몸통 만지는 사람, 귀 만지는 사람, 코 만지는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코끼리 전체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버스의 전체 그림을 보는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럴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메타버스라는 게 처음 등장한 건 이제 90년대 초반 소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공학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구현한 거는 2000년대의 일입니다. 이 2000년대에는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메타버스의 미래는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리했던 문구에 보면, 그때도 메타버스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메타버스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데, 어떤 현실이냐면 가상으로 정강된 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인데 어떤 가상현실이냐, 현실과 연결돼서 지속 가능한 가상현실의 융합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현실에서는 가상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지식,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영역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고, 현실에서 활용하는 그 방식은 오그멘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가상 세계는 현실에 있는 정보를 가져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져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속성은 시뮬레이션, 현실의 속성은 오그멘테이션,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런 그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메타버스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는 4가지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중요한 컴포넌트가 뭐냐? 현실 공간에서 가상의 정보를 활용하면 정강현실, 현실에서 사람이 직접 그 정보를 활용하게 만들어내거나 생산하게 하면 이걸 라이프 로깅,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면 가상 세계, 현실 정보를 가져가서 가상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하는 미러월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게 가상 메타버스가 아니고 이게 메타버스를 이루는 중요한 4가지 컴포넌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못 전달이 돼서 메타버스가 마치 4가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4가지 컴포넌트라는 이야기는 간단한 산수로 하면 2의 4석, 그래서 16가지 조합이 가능한 융합 공간이 메타버스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메타버스인데, 그 융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기본적인 속성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 어떻게 현실과 가상을 융합시킬 건가. 2번째, 이 융합된 공간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커서를 통해서 정보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아바타를 매개로 해서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하고 우리가 경험도 한다. 그래서 아바타를 매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 아바타를 통해서 익숙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상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3번째 이슈이고, 이 일상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다. 그리고 이 가상의 자산이 만들어지면 이걸 유지시킬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여기에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같이 붙어 있어야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하고 또 성장하려면 독립되어 있는 메타버스가 아니고 서로 상호 운용되는 메타버스, 페토가 만든 메타버스, 플록스가 만든 메타버스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메타버스라야지만 이게 확장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마음먹으면 비행기 타면 일본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연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메타버스는 지금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서로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근데 이런 중요한 속성들을 우리가 반영하지 않으면 메타버스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는 90년대 초반에 소설에서 등장했지만 공학적으로 처음 구현한 건 2000년대 1세대 메타버스는 우리가 이미 세컨 라이프를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2세대 메타버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2세대 메타버스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근데 여기가 끝이냐? 저는 그게 아니고
이 2세대 메타버스는 1세대가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진 않겠지만 확장 가능하게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1세대는 왜 실패했느냐? 그 당시에는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전체 가입자 숫자가 1000만 명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1000만 명이 안 되면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2, 3억 인구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억 인구가 메타버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경제적인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구가 75억인데 지금 현재 2, 3억이 와 있는데 확장 가능하냐? 저는 확장 가능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2세대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에 기반하고 있고 주로 여기에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10대들의 7, 80%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대들이 가면 할 게 별로 없는 공간이 2세대 메타버스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는 인구가 아마 2, 3억에 갇힐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더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10대들이 다 오더라도 3, 4억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대들이 와서 뭘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 메타버스는 어디로 진화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들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작은 창을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세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쓰면 내가 있는 이 공간에 가상세계가 올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안경이 가야 될 길이 전통적인 안경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상의 세계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야가 가장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안경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3세대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으로 언제쯤 올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페토 같은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메타버스를 리딩하고 있는 이 해외 회사들은 여기에 보여주는 비전의 어느 구석에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경험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가상세계를 가져와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미국의 선진 IT 기업들이 바라보는 메타버스의 미래라는 겁니다. 메타버스의 미래는 결국 안경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가상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 지금 이 메타버스를 이끌고 있는 양대 축이라면 이름 자체를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메타가 있고 또 다른 축은 안경형 디스플레이로부터 시작해서 이 메타버스를 개척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놀이로서의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일하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랭귀지 베리어입니다. 랭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힘드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에서 내가 쓰는 언어를 쓰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언어가 자동으로 번역되는 메타버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이 메타버스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안경형 디스플레이에 기반하는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저기 보면 저 무대에 있는 깡통 로봇인데 안경을 쓰면 저 깡통 로봇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저 캐릭터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말로도 설명을 하지만 있는 공간에서 정보를 보여주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저 정보를 어떻게 볼 거냐? 결국은 안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런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안경이라는 겁니다. 저 캐릭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답답한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경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2세대 홀로렌즈는 모든 걸 계산을 안경에서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컴퓨팅 자원과 연결해서 복잡한 계산은 주변에서 해서 결과를 안경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2세대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안경이 점점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안경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런 안경 만드는 여러 회사들도 있는데 보여주는 화면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화면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이제 지나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안경을 통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런 개념들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메타라는 데서 만드는 거기도 하고 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안경들은 이미 중국 회사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소개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안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칩셋, 가장 중요한 게 칩셋인데 안경에 들어갈 수 있는 칩셋을 이미 퀄컴에서 만들고 있고 저 퀄컴이 만드는 칩셋에서는 간단한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5G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도 우리가 가상세계를, 가상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안경들이 이제 우리 일상으로 오고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면 길거리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주변에 있는 컴퓨팅 자원들을 활용해서 내가 가상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사실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5가지 제가 속성을 이야기했는데, 메타버스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려면 인프라도 해야 되고, 체험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아바타도 잘해야 되고, 안경형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해야지 되고, 제작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경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상호 운영 표준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해나가야 안경 시장들이 개척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카이스트에서 진흥원과 함께 융복합 안광학 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이라는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대구가 가지고 있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있고, 또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미 안경테 소재 검정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또 디자인과 패션과 협업해본 경험도 있고, 여기는 특화 연구 단지도 있고, 또 대구에는 특히 IT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로 본다면 여기에 안광학 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이름을 아이웨어 파크라고 해서 지금 2027년까지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 메타버스에서는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K 아이웨어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IT 기반의 첨단 융복합 안광학 산업 거점으로 대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안경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패션, 스포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IT 산업과 결합한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해야 되고, 또 여기에 역량들을 집적하고 또 협력하는 모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대구에서 잘 만들어 가기를 기원을 하면서 제 발표를 1차 마무리하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 대구에서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윤상호 교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